조선 중엽, 경기도 어느 산골 깊숙한 곳에 아늑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자락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이삭이 들판을 가득 채우던 그 마을에 최서방이라 불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지요. 최서방은 올해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으나 등은 아직 굳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젊은 시절 뼈를 깎는 고생 끝에 논밭을 일구고 초가삼간이었던 집을 기와집으로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최서방만큼 부지런한 사람도 없고 자식 사랑이 지극한 사람도 없지. 실로 그러했습니다. 최서방에게는 스아의 아들이 셋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곧 그의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셋째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최서방은 홀로 세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논밭을 파서라도 서당에 보냈고 끼니를 줄여서라도 아들들의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들이 하나씩 장가를 들고 살림을 차렸을 때 최서방은 마당 한켠에 홀로 앉아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큰아들 복동이는 성격이 야무지고 다부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사에도 손이 익었고 마을 청년들 사이에서 어른 대접을 받는 유인이었지요. 둘째 덕동이는 말수는 적었으나 손재주가 남달랐습니다. 무엇이든 한번 보면 뚝딱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어 동네 사람들이 종종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막내 봉동이는 셋 중에 가장 영리하고 입이 달았습니다. 서당에서도 훈장께 칭찬을 받았고 최서방이 가장 많은 기대를 품고 있던 아들이었지요. 명절이 되면 새아들과 며느리들이 모두 모여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눴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며느리들의 부지런한 손길, 아들들의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 최서방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흐뭇해하곤 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으랴. 그 시절이 그토록 짧을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덧 최서방의 허리는 조금씩 굽어갔고 밭에 나가 괭이를 드는 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겨울이면 무릎이 시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잦아졌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최서방은 마당 감나무 아래 앉아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논밭과 집이 어찌 될까? 아들들이 서로 다투기라도 하면 아니 그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눠주면 어떨까? 그러면 아들들도 고마워하고 나도 말년이 편안하지 않겠느냐. 사실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곤 했습니다. 재산은 눈 감기 전에 절대 넘기지 말라. 그러나 최서방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은 다르다고 세상에 다시 없는 효자들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봄날의 씨앗처럼 그 믿음을 품고 최서방은 마침내 결심을 굳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눠주고 나는 아들들 곁에서 남은 생을 편히 보내리라. 이듬해 봄 최서방은 큰아들 복동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복동아, 이 논밭은 내가 가져라. 내가 평생 일군 것이니 잘 돌봐야 한다. 복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논밭이라면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기름진 땅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가지고 계셔야지요. 이 사람아, 내 팔다리가 이젠 마음을 안 따라가지 않느냐. 내가 부지런히 농사지어 식솔들 먹여 살리는 게 내 마음도 편한 것이다. 복동이는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가에 촉촉이 물기가 맺히는 것을 최서방은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편히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 그토록 허망하게 돌아올 줄을 그날의 최서방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자 최서방은 이번에는 둘째 덕동이를 불렀습니다. 덕동아, 이 집을 너에게 준다. 지붕도 새로 얹었고 단장도 튼튼히 쌓았으니 대대로 물려줄 만하다. 덕동이는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시오고요? 큰아들 집에 있다가 너희 집에도 가고 막내 집에도 들를 것이다. 아들 셋의 집이 셋이니 이 늙은이가 갈 곳이 없겠느냐. 덕동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 사랑방은 언제나 아버지 방입니다. 편히 오시고 오래 계시다 가십시오. 최서방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고 나니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기분이었지요. 이제 막내에게도 마지막 남은 것을 주면 된다. 그리고 나는 편히 쉬어야지. 겨울이 오기 전 최서방은 마지막으로 막내 봉동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봉동아, 너는 셋 중에 가장 영리하니 이 돈과 소 2마리를 주마. 이것으로 장사를 하든 땅을 사든 내 앞날을 내 손으로 열어가거라. 봉동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아버지를 호황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안방을 아버지 방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최서방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최서방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논밭도 집도 모아두었던 돈도 모두 세 아들의 것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감사한 눈빛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지게 느껴졌으니까요. 이제 나는 아들들 곁에서 여생을 편히 보내면 된다. 그 믿음 하나로 최서방은 그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큰아들 집에 머물며 식사도 함께하고 손자들과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며느리의 눈초리가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밥상을 들여놓는 손길이 거칠어졌고 상에 오르는 반찬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몸이 좋지 않아서요. 말은 정중했으나 그 눈빛에는 정이 없었습니다. 복동이도 처음에는 아내를 나무랐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 쪽보다 아내 쪽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서방은 방 밖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모실 거예요? 우리 살림도 빠듯한데. 그래, 조금만 더 있다가 둘째 집으로 보내자. 최서방은 방 안에서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입은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복동이가 아버지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눈을 피하며 목소리는 낮게. 아버지, 이제 둘째 집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거기가 더 넓고 편하실 것 같습니다. 최서방은 한참이나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아, 내가 그 눈밭 받을 때 뭐라고 했느냐? 복동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 최서방은 낡은 보따리 하나를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손자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해맑게 뛰어다닐 뿐 할아버지가 쫓겨나는 것인지 알지 못했지요. 최서방은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둘째 덕동이는 처음에는 아버지를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덕동이의 아내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첫 며칠은 수수하게 밥상을 내왔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밥상에 반찬이 한 가지씩 줄어들었습니다. 최서방은 군말 없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사랑방이 아닌 헛간 옆 작은 광에 자리를 옮기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거기가 더 조용하고 좋으실 거예요. 조용한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겨울바람이 판자 틈 사이로 들어와 밤새 뼈를 씌웠습니다. 덕동이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은 그 집에서 두 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스스로 보따리를 싸들고 막내 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아직 막내는 다를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서 막내 봉동이의 집은 번듯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과 소로 장사를 시작해 어느덧 마을에서 손꼽히는 살림을 일궈냈으니까요. 집도 새로 지었고 마당도 넓었습니다. 최서방은 막내 집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다를 것이다. 그러나 문을 두드렸을 때 먼저 나온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마침 저희가 좀 바쁜 시기라서요. 봉동이도 곧 나왔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들 집에서는 왜 안 계시고요? 저희 집도 지금 애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최서방은 말없이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봉동이는 그 눈빛을 끝내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최서방은 막내 집 문 앞 섬돌 위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새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낡은 솜이불 하나가 든 보따리뿐이었습니다. 눈길을 걸으며 최서방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 손으로 낳아 키우고 먹이고 가르치고 장가들여 재산까지 다 줬건을 어찌 이리 되었는가? 그러나 그 원망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발이 얼어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어느 순간 다리가 풀리며 최서방은 그대로 눈 쌓인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얼굴을 덮어왔습니다. 눈을 감으며 최서방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눈밭에서 죽는구나. 아들들한테도 알리지 못하고. 마지막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멀리서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등불을 들고 오는 이는 22살의 처녀 옥이었습니다. 옥이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백정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백정은 짐승을 도살하는 일을 하는 최하층 신분으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했지요. 최서방 역시 살아오면서 옥이의 아버지를 여러 번 맞췄지만 언제나 못 본 척 눈을 돌렸습니다. 백정과 말을 섞는 것조차 꺼려 했으니까요. 옥이는 어머니가 편찮아 약초를 구하러 나왔다가 눈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옥이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노인을 업고 미끄러운 눈길을 걸어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걸었습니다. 등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살아계세요. 제발 살아계세요. 최서방이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랫목이 뜨끈하게 달아올라 있었고 누군가가 덮어준 이불이 두툼했습니다. 눈을 돌리자 젊은 처녀가 국 한 그릇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많이 추우셨겠어요. 따뜻한 거 드셔야 기운을 차실 거예요. 그 말투가 어찌나 따뜻한지 최서방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어디냐? 저희 집이에요. 수삼이 아버지 집이요.
수삼이 아버지. 최서방은 그 이름에 눈이 멈췄습니다. 백정수삼이. 자신이 평생 멸시해온 그 백정의 딸 집에서 목숨을 건졌구나. 오기는 아무 내색 없이 국그릇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어르신. 소고기 뼈 국물이에요.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최서방은 두 손으로 그 그릇을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백정의 집 밥상을 받으면서 그 국물이 얼마나 뜨겁고 구수했는지 최서방은 훗날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최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기의 아버지 수삼이는 낯을 가리는 사람이었지만 밥상에는 언제나 있는 것들을 정성껏 차려줬습니다. 말은 없어도 따뜻한 눈빛이 말을 대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서방은 오기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야, 나는 내 아버지를 평생 무시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왜 나를 구해줬느냐? 오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쓰러진 분이 계시면 일으켜드리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어르신? 그분이 저희를 어떻게 보셨든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지요. 최서방은 그 말에 한참이나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못 보아왔는가. 신분이 낮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자신. 아들들에게는 모든 것을 주면서도 이 이웃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자신. 그리고 정작 자신을 살린 것은 그 멸시하던 이웃의 딸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최서방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이 새 아들에게 버려져 겨울 눈길에 쓰러진 것을, 백정수삼이 딸이 목숨을 구한 것을. 새 아들은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지요. 큰아들 복동이는 밥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둘째 덕동이는 마을 회의에서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막내 봉동이는 장사를 하러 가면 아는 이들이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최서방은 한참이나 아들들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못을 알았으니 됐다. 허나 너희 아버지를 살린 것은 내가 평생 처하다 여긴 그 딸이었다. 그 은혜는 잊지 마라. 봄볕이 마당을 가득 채우던 날, 최서방은 오기의 아버지의 집 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이웃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이여, 삶에 값어치는 신분도 재산도 자식도 아닙니다. 오직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만이 진정한 사람의 값어치입니다. 이것이 오래전 조선 땅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